고근 소총. 저 벌거숭이 계집종은 과연 감추기 어렵네요. 백사 이상공이 도원수 권율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는데 신혼 초에 한 계집종을 눈여겨보고 권율에게 청하였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오르지 하여 책을 읽을 수 있으면 합니다. 권율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 백사는 비로소 계책을 성취하고는 매일 그녀와 더불어 사통하였다. 어느 날 밤도 미인과 잠들어 늦게 일어났는데 권율이 그 사실을 알고 객을 데리고서 그 방에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백사는 이불로 계집종을 감싸한 모퉁이에 밀쳐두었다. 이윽고 뒤를 이어 객이 이르렀다. 권율이 말했다. 방이 협소하니 저 이불은 실형 위에 옮겨두자꾸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이불을 당겨 들어 올리게 하니 계집종이 이불 안에서 떨어졌다. 이를 본 백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저 벌거숭이 계집종은 과연 감추기 어렵네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이 부황은 참 잘 노는 놈일세. 형곡 정백창이 연한 원님이었을 때 한 가난한 백성이 관조를 많이 빌어먹었는데 가을이 되어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몹시 고민스러워하며 한 향소에게 계책을 물으니 향소가 말하였다. 우리 읍에서는 부엉이가 관아 뒤뜰에서 울면 원님이 반드시 갈렸지. 밤중에 도롱이를 입고 관아 뒤뜰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부엉이 소리를 내면 원님은 그 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불길하다고 여기고서 관직을 버리고 돌아갈 것이네. 그렇게 된다면 독촉을 면할 수 있을 것이네. 백성은 향소가 말한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 부엉 소리를 몇 차례 내니 그 소리를 들은 형곡은 부엉이가 아니라 사람인 줄 알면서도 짐짓 큰 목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부황은 부엉이 소리의 소금입니다. 심각한 재난이 있겠구나. 이 불길한 소리에 보답하려면 내가 돌아가야겠지. 원님을 속인 것에 신이 난 백성은 그 다음 날도 나무에 올라가 부엉이 소리를 내자 형곡이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끼운 채 나무 아래로 가서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부황씨, 부황씨,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내려오소, 빨리 내려와. 백성은 할 수 없이 아래로 내려와 땅에 엎드렸다. 형곡이 말했다. 이 부황은 참 잘 우는 놈일세. 백성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꿇어앉아 부황 소리를 내도록 하니 관아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춘백성이 환곡을 드리라는 재촉을 고미스러워한 나머지의 악조의 소리를 지어내 원님 갈리기를 도모했으니 소일대치라 일컬을 만하다. 소일대치는 작은 꾀를 부리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님은 그의 종아리를 치지 않고 다시 부엉이 소리를 내며 울도록 하여 그의 마음을 부끄럽도록 하였으니 응전지지가 적다고 일컬을 만하다. 응전지지는 매나 새매가 새를 잡듯이 맹위를 떨치고자 하는 뜻을 말합니다. 한유가 원인편에서 금수는 모두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백성은 사람 가운데 새라고 일컬을 만하다. 이제부터 내시 속의 병자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윤결은 시인이다. 젊었을 때 병을 앓지 않았으므로 시 가운데 병자를 쓰지 못하는 것을 늘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학지를 앓게 되자 이불을 끼고 추워 벌벌 떨면서 말하였다. 이제부터 내 시 속에 병자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발은 화림에서 꺼리는 바이지만 시 속에 쓰이면 신선하고 부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이지만 시 속에 쓰이면 비루하다고 했다. 위의 두 마디의 말은 진실로 맞는 말이지만 병자가 시 속에서 쓰이면 무슨 신기함이 있을까? 두보의 시에 이르기를 학질 삼투를 누군들 견디리오라고 했으니 두보가 고통스러워한 바를 윤결은 좋아하여 병든 것을 다행이라 여겼으니 이 또한 시에 대한 편벽된 버릇이 지나친 것이로다. 죽은 임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산 임제였다면 정말 난처했을걸? 백호 임제는 문제가 뛰어나 오성이 상공이 몹시 탐복하였다. 일찍이 한 서생이 있어 고인의 작품에 대해 주제넘게 논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루는 오성을 찾아가 말하였다. 임제의 글은 문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칭찬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때는 임제가 죽은 직후였다. 오성이 그가 주제넘게 허물하는 것을 비웃으며 지붕을 올려다보면서 느릿하게 말하였다. 죽은 임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산 임제였다면 정말 난처했을걸.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야사씨가 말한다. 문장은 본래 정해진 가치가 있으니 반드시 알 수 있는 자라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서 알 수 있는 자는 존재한 적이 없다. 백호 같은 자는 제주가 당대의 제일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도 이 서생이 주저넘게도 그릇되게 폄하했다. 이는 진실로 안개미가 큰 나무를 흔드는 격이었으니 악령된 건 아니겠는가. 스스로 부족하면서도 남의 장점을 꾸린 자들은 경계할지어다. 군자는 몸에서 옥을 떼어놓지 않는다. 사은박수는 거동과 용모가 아름답고 밝았으며 성품 또한 청렴하고 결백하였지만 계집종 범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밤만 되면 곁에 방을 두루 휩쓸고 다녔다. 이름이 옥이라는 계집종이 있었는데 생김새가 지극히 추한지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유독 공만이 그녀를 범하였다. 혹자가 그 사실에 대해 비난하자 공이 웃으면서 말했다. 저 아이는 진실로 가려나오.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 애를 가까이 해주겠어. 공의 장인댁에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 날 공은 부인을 친정에 보내지 않았으며 문권도 받지 않았다. 문권은 권리에 관한 사적 증서의 하나로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공의 벗이 이 말을 듣고 희롱하였다. 공은 이처럼 재물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유독 옥이라는 계집종만을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이오? 옥이 공의 장인택에서 온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공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네는 얘기도 읽지 않았나? 군자옥 불거신이기 때문에 남겨둔 것일세.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껄껄 소리 내어 웃었다. 군자옥 불거시는 군자는 몸에서 옥을 떼어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치마 벗는 소리만 한 것이 없지요. 송강정철, 서해 유성룡이 일찍이 교회에서 벗을 전송하였는데 그때 백사 이항복, 일송 심의수, 멀사 이정귀 세 사람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들은 소리의 품평에 대해서 논하였다. 송강이 말했다. 달 밝은 청아한 밤에 누들 머리에서 나는 아른성이 좋소. 아룬성은 아랭운성으로 어찌나 좋은지 무심한 구름도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노랫소리를 뜻합니다. 일송이 말했다. 온 산에는 나무마다 붉게 물들었는데 바람 소리에 실려오는 먼 골짜기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좋지요. 서해가 말했다. 창이 밝아올역 잠결에 듣는 조그마한 술통에서 술이 걸러지는 방울 소리는 가장 오묘하지요. 월사가 말했다. 산간 초당에서 제자의 시 읊는 소리 또한 아름답지요. 백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여러분들이 칭찬한 소리들도 모두 아름답소. 허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기로는 맑게 갠 밤 동방에서 가인이 치마 벗는 소리만 한 것이 없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17일에도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 주은상공 김명원이 일찍이 북반을 순찰하다가 한 읍에 이르러 방기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그 다음날 아침 삼취가 이미 지났는데도 기녀를 끼고 누워 일어날 줄 몰랐다. 방기는 수청드는 기생이며 삼취는 예전에 군대가 출발할 때 세 차례 나팔을 불던 일을 말합니다. 군관은 출발이 너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여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앉아 높은 목소리로 고하였다. 사취. 김명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 사취가 아니라 17일 해도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 군관이 입을 가리고 웃으며 물러났다. 송원은 난관의 승지이고 촉성루와 영남루는 우리 두 사람의 승지일세. 옛날 어떤 두 재상이 한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둘 다 영남의 방백을 지낸 자들이었다. 그중 한 재상은 진주 기생을 총애했었기 때문에 촉성루를 승지라고 하였고 다른 재상은 밀양 기생을 총애했던 까닭의 영남루가 최고라고 하였다. 서로 자신의 승지를 가지고 자랑하였지만 바야흐로 우열을 결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한 난관이 있었는데 그 또한 이미 본도의 반절은 돌아다녀 본 자였다. 두 공의 말을 듣고 있더니 말했다. 영남로와 촉성루가 각자 승경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제 보기로는 상주의 성원만 못합니다. 두 공이 무척 놀라며 말했다. 송원은 황량한 마을의 가파른 산기슭 가래 밭고랑과 밭두렁 사이에 있어 바라볼 만한 원산이나 넓은 벌판도 없을 뿐더러 대나무 숲에기는 연운의 운치 또한 없네.
그곳에 올라 경치를 조망하면서 시적 감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인데도 자네 말이 이 같으니 다른 할 말이라도 있는가? 난관이 말했다. 제가 남쪽에서 논일 때의 상주의 기녀에게 정이 들어 돌아갈 날이 되어도 문득 이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서쪽으로 가서 송원에 이르자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퇴락한 집에서 머리를 나란히 하고 누웠는데 가을비는 허공에 뿌리고 미풍이 나뭇잎을 울리는 소리에 전전반측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좋은 밤은 쉬 밝아버려 아침이 되자 서로 이별을 하는데 문득 산이 끝나고 물길이 나뉘는 곳에서 말머리를 나누었지만 10걸음 가면서 9번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온 지 이미 많은 날이 흘렀지만 그 구름과 황야의 전경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과 눈에 분명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촉성루와 영남루는 한 번도 꿈속에서 접했던 적이 없으니 송원의 승경이 촉성루와 영남루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공이 배를 움켜잡고 웃으며 말했다. 송원은 난관의 승지이고 촉성루와 영남루는 우리 두 사람의 승지일세. 주인의 버릇이 소인에게는 진실로 옹벽이 옵니다. 한선비가 두벅과 함께 앉아있다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버릇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니 우리 각자 말해보지 않겠는가. 한벗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지. 바야흐로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나이 젊은 무리 몇 명과 더불어 팔뚝에 매를 올리고 나가 산마루에 선 다음 방울단계를 놓아 채색빛 깃털의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꿩을 찾아 수풀에서 날아오르게 하면 금빛 눈동자와 칼 같은 깃을 가진 매가 번개처럼 날아 비단결 같은 목을 푸른 절벽이나 푸른 시냇가에서 잡지. 이때 세 차례 냄새를 맡고 나오면 다시 팔뚝에 올려놓지. 이것이 나의 버릇이네. 다른 한벗이 말했다. 나에게도 버릇이 있지. 찬금을 쏟아 한 마리 준말을 마련하지. 용 같은 몸과 봉황의 가슴에 안개 바람 같은 갈기를 휘날리며 귀는 마치 깎아놓은 데 같고 눈은 장경 같지. 거기에 금색 굴레를 매달고 오간장으로 단장한 뒤 손에는 산호로 만든 채찍을 들고 화려하고 번화한 거리를 치닫지. 이것이 나의 버릇일세. 장경은 새벽의 서쪽에 보이는 금성입니다. 선비가 말했다. 나에게도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자네들이 가진 버릇과는 다르네. 무슨 말인가? 나에게는 종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무척 아름답네. 진실로 진흙탕에서 피어난 백년 같고 두엄자리에서 피어난 흰꽃 같지. 그녀를 대하면 마음이 미혹해지고 그녀를 생각하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라네. 밤이 깊어 사람의 자취가 조용해진 곳에서 북두칠성이 기울고 삼성이 가로지를 시각에 남몰래 그녀와 더불어 즐기니 그 즐거움이란 말로 이룰 수 없다네. 이것이 나의 버릇일세. 삼성은 28수 가운데 21번째 별자리의 별들입니다. 이때 선비의 종이 이 말을 몰래 엿듣고는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주인의 버릇이 소인에게는 진실로 옹벽이 옵니다. 이 말을 들은 두벗은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옹벽은 속된 말로 몹시 고민스럽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유행하고 있는 이 돌림병 때문이옵니다. 한선비가 시골집에 투숙하였다. 이웃집 여자가 잠시 주인 집에 와 말 몇 마디를 나누고 돌아가는데 얼굴이 무척 예뻤다. 선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흠모하게 되어 종을 뒤돌아보며 말했다. 저 예쁜 아이가 내 마음을 편치 않게 하네. 왜일까? 종이 말했다.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본 소인의 마음도 역시 편치 않습니다. 주인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까닭은 틀림없이 유행하고 있는 이 돌림병 때문이옵니다. 오늘 고금소총은 저 벌거숭이 계집종은 과연 감추기 어렵네요였습니다.